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대를 말하다 썰록 진행을 맡은 김철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식민사관과 대한사관, 대한민국의 두 가지 역사관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이 뭔지, 또 역사관이 나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혜림 선생님부터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임혜림입니다. 식민사관이 청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제가 또 식민사관입니다. 그만큼 식민사관의 실체가 참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원하게 식민사관의 실체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화입니다. 오늘 식민사관과 대한사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역사가 좀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한류원형문화사절단 단장 서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그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식민사관이 도대체 뭘까 하는 문제죠. 우선 그 식민사관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식민사관 하면 우리가 그 앞에 일제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사관 또는 줄여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식민사관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뭐 타율성론 또는 정체성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식민사관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한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간의 축소인데요. 그들의 역사, 뭐 초대 일왕을 기준으로 해서 황기라고 합니다. 황기가 지금 2686년이에요. 그러면 그 일제강점기로 돌아간다면은 한 2500년대가 되겠죠. 그들의 역사가 2500년일 때, 우리 역사를 보니까 뭐 단군 왕건부터 해가지고 반만 년이 되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초대 단군 왕검을 신화시하고 허구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2200년, 2100년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일단은 그들의 역사보다 더 짧은 역사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미국인 기자가 1919년, 20년에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우리 역사를 말살하는 작업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의 일본의 후진국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2000년의 역사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의 축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반도로 전부 다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사군, 한반도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한사군이 어디 있었냐? 그거는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420년 동안 있었고 남쪽에는 또 4세기, 6세기에 200년 동안 바로 임나일본부가 존재했다라고 해서 600년 동안을 너희가 식민지일 때 발전하지 않았느냐. 식민지는 너희들의 운명이니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예.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하게 될 내용들을 뭐 전부 일단 망라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일단 간단히 그 말씀을 하신다면 정리를 한다면은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관이다. 네네. 뭐 이렇게 보고 이제 그 한국사의 공간과 시관을 축소시킨다. 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요 최근에 이 환단고기 연구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글들이 몇 편 이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문적 방법론을 무시한 채, 일단 학문적 방법을 무시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각종 국책 사업을 무산시키고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을 식민사학자로 매도해서 학문의 자유를 침탈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기득권, 역사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의 역사학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르텔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역사 카르텔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철옹성 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자신들과 다르게 하는 어떤 해석들을 전부 다 가둬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오히려 정부 또는 국회를 압박을 해서 뭐냐면 뭐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육부하고 했었던 어떤 국책 사업 좌초됐죠. 수억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뱉어내라고 하고 있어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작업을 했던 바로 일제가 만들었던 일본인이 일본어로 만들었던 16년에 걸쳐서 천문학적인 액수로 만들었던 조선사 편수회에 그 조선사 35권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번역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 번역을 맡겼는데 그걸 또 이 번역을 다 해놨더니 점수를 낮게 줘가지고 좌초시켰습니다. 지금 그걸 돈을 다 그 학자 연구원들이 다 뱉어내라고 해서 지금 3년간 이걸 뱉어내야 돼요.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국책 사업을 좌초시킨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그 말씀드리면 이 지금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저렇게 기사를 내면 국민들은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하고 또 뭔가 국책 사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야, 뭔가 큰 걸 꺾었다. 이 사회비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이 특징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시민운동했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알거든요. 국제사업이 뭐냐면 쉽게 말한다면 동북아 역사재단에 10억짜리, 47억짜리 동북아 역사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독도가 빠지고 그리고 위나라 지도, 한나라 위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던 그 지도를 그렸거든요. 그리고 고조선은 한반도 북부 쪽으로 그렸고 그게 국책사업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버드대 10억 프로젝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하버드대 공동연구를 통해서 뭔가 사업 성과를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평양에 낭낭군이 있었다. 그 책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국정감사 쪽에 이제 걸려가지고 47억 지도도 폐기됐고 그 책도 폐기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어보시면 아까 기사 내용 지금 이 뭐 한단고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책 사업을 좌초시켰다는데 제 말씀 들어보면 국책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죠? 좌초시킨 것이 아니라 당연히 좌초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도를 빼고 또 우리나라 역사지도에 한나라,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지배했다? 그런 지도가 좌초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평양에 낭낭군이 있었다? 하버드대 공동연구. 하버드대 언제 공동연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름만 빌렸지. 처음부터 또 제 열받게 하는데 이런 기사를 들으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신다면 잘못된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뭐 이렇게 환단고기 공부하는다 아니면 제야사학자들이 이것을 꺾었다. 예. 이렇게 이거는 속된 말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당연히 그 두 가지 사업은 자초돼야 되고 폐기돼야 될 사업이었죠. 이걸 먼저 딱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그 진행을 해나가면서 그 예.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금 짚어주시기를 좀 노골적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그 이왕 말씀하신 김에 그 역사학계에서는 한 80여 년간 이제 보면은 그 식민사학을 극복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지금도 식민사학이 이야기됩니까? 극복을 못 했으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극복했으면 우리도 말 안 하죠. 극복을 안 했으니까 못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오늘도 주제가 식민사학이 뭔지 그 문제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합하고 난 뒤에 가르친 교육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를 알면 그것이 식민사학 교육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식민사관인데 그 교육의 내용을 알아야지 그걸 놔놓고 타율성론이라니 뭐 만선사관 누가 알아듣습니까? 어려운 용어 쓸 필요 없습니다. 아까 또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학문적 방법론을 하고 있다. 예. 역사하는 방법이 뭔데요? 첫 번째가 사료고 두 번째가 고고학인데 다 누가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사학들 다 그거 가지고 공부합니다. 무슨 학문적 방법론을 버렸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런 기사 내고 논문에 쓰는 자체가 저는 보면 참 이게 그래서 식민사관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말씀인데 최근에 그 비판글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일제 식민주의 사학 극복을 외치는 역사가들, 그 역사가들이야말로 식민사관의 핵심 논리인 타율성론과 지리적 결정론에 가장 깊이 포섭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그다음에 만선사관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대아시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하도 제가 당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쉽게 풀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뭐 이제 지리적 이야기하면서 이제 밖에 벗어나는 거 이야기 쭉 이야기했는데 보면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한다면 평양에 낙랑군 있는 것은 진실이니까 그걸 부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두 번째 대동아 경영권 나오죠.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당군이 고조선 건국한 적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근데 이걸 돌려서 이야기해요. 대동아 경영권이라든지 아까처럼 그냥 속된 말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 뭐 더 이상 이론 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주 고상한 표현 쓰죠. 제가 보면 그게 미워요. 그게. 그렇게 글을 쓰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결론은 뭐냐? 방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당군 건국 없었다. 당군 조선 없었다는 거고 평양 낙랑군이 있었다. 요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그 내용을 그렇게 쓴 겁니다. 예, 예. 예, 그 박덕규 박사님 저기 그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하는 설들이 이 조선시대 때 이미 정설화됐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그 일본인들이 처음 만든 역사관은 아니란 겁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소위 식민사학이죠, 사실은. 그 내용들이 대일항쟁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했던 게 아니고 처음으로 예. 조선시대 때 이미 선비들이 유학자들이 주장했던 거를 그 자신들이 다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고려 초기, 그보다 이전이죠. 고려 초기나 그 이전의 역사관도 조선 후기의 역사관과 같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헤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헤겔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가이스트라고 해서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에 따라서 역사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일항쟁기 때 이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한 역사관이죠. 근데 그 역사관과 조선 후기의 역사관과 닮은 꼴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조선 후기는 한마디로 기자조선을 굉장히 높이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명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청나라가 이제 득세를 했고 중원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랑캐가 이 중원을 차지한 게 조선의 어떤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바로 이제 소중하다라고 해서 이 천하의 중심으로 옮기면서 그 명분을 뭘로 삼냐면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옛 문명을 열었다라고 하는 기자조선을 이제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식민사관이고 또 4대 사관이고 그때가 가장 극성했을 때인데 그때 그런 사관하고 식민사관하고 닮은 꼴이다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도 이미 주장을 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초기나 중기의 그런 역사관을 다시 보면 그때는 오히려 환인, 환웅, 당군 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국통맥에 맞게끔 그런 역사서가 저술이 됐고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거는 왜 비교를 안 하냐 이거죠. 예. 포인트를 조금 더 제가 또 옆에 예. 조금 더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잘 짚으셨거든요, 내용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이제 하도 이제 식민사학 이골이 나가지고 요걸 얻어먹으니까 그 다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그거는 조선 총독부도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느냐? 원래 조선 후기 때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다. 평양의 낙랑군이라든지 뭐 다 사만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 다 나왔다 하면서 핑계를 그쪽으로 댑니다. 근데 방금 우리 박덕규 박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고려 때는 그러면 고려 때 역사서는 뭐냐?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학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군이라든지 관련된 뭐든지 우리 시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 고려 때 고려인들이 만든 논리다. 그럼 그 말은 뭐죠? 그건 틀렸다. 언제 만났냐? 조선 후기
평양 낙랑고 못 박았을 때 기자조선 그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 그런 게 앞뒤가 안 맞죠.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 아까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사님은 그 역사 네. 전공으로 받으셨어요? 뭐 융합고고학 전공인데 실제로는 백제사를 뭐 학위를 받았죠. 아, 그 비판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환단 역사 연구자들이 이 사람들의 전공은 대다수가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한 선전 활동 과정에서 어떤 그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도.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낙랑군의 위치 문제라든가 이제 그 고대 이 한반도 남부 통치설 같은 이런 학술적인 쟁점은 그 연구자들 간에 여기서 말하는 연구자들이라는 건 바로 역사학자를 말하겠죠. 그 연구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약간 그 외적인 형태에서 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역사학 전공자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자는 논문이나 글로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거기 동의를 하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자들끼리의 어떤 의견 차이나 견해 차이나 그런 어떤 경합설에 대한 어떤 논쟁은 당연히 논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중매체로 끌고 온 것은 오히려 그쪽이에요. 예. 주류에서 지금 얘기를 했고 지금 최근에 스케틱 코리아라고 하는 그 잡지를 통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 소위 제야에 있는 분들은 그런 대중매체의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떤 자신들의 설을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 오히려 이쪽은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실명을 다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학자답지 않은 그런 태도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뭐 학계 그런 것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학계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도제식 교육이잖아요. 교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교수의 설을 감히 사실은 비판하기 어려운 그런 풍토 아래에서 과연 그런 학계의 그런 주류설에 대한 반박을 할 때 어느 정도 그게 힘이 실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또 학문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카르텔적인 그 악습이죠. 사실은 악습. 이게 마치 그 대일항쟁기 때 조선 총독부의 그런 정책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박천하 선생님. 네네. 예.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최근에 1,500만을 넘은 영화가 있었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해서 단종의 죽음을 다뤘는데 단종이 죽었었던 그 해에 세조 3년이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단종이 죽기 이전 한 6개월 전에 바로 세조가 수서령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들 그때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모든 책들을 걷어들여라라고 해가지고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표훈, 그다음에 발해의 역사를 다룬 책들 그런 모든 책들을 다 수거를 하거든요. 세조, 예종, 성종에 거쳐서 수십 년 동안에 그렇게 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 수거된 책들이 전부 다 이제 사라지면서 그들은 뭐냐면 새로운 역사관을 만듭니다. 지금으로 보면 국정교과서예요. 근데 그 역사관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선의 이제 4대사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제의 어떤 식민사관 또 그 이전에 조선의 이 4대사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식민사관의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상황이죠. 소위 이제 민족사관, 민족사학이 이제 되는데 이쪽이 그 연구 성과가 사실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이제 그 배웠다거나 뭐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지식인층은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주류사학의 역사관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지도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사라는 과목이 암기 과목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열심히 암기를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암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의문을 던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은 문제의식이나 비판의식이 생길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마다 뭐 역사학과, 고고학과 다 있지만 학문 기득권을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판을 뒤집는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민족사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식민사학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네. 예. 이게 아까 이제 그 낙랑군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식민사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사군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기억나는 분들이 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전부 다 그걸 암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암기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달달달달 외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를 손 놓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낙랑, 진번, 임둔, 현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새로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도 아직 그 식민사관의 어떻게 보면 그 잔재들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사실은 이덕일 교수님이죠.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 그걸 왜 달달달달 외우게 하냐 어린애들한테 그 중요한 우리 역사와 관련된 것도 가르치지 않으면서라고 했었는데요.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 낙랑진번 임둔 현도를 아마 외우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낙랑군의 어떤 성격 규정이 새롭게 됐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과거에는 이 한나라의 식민지로만 배웠는데 지금은 마치 이 한나라의 낙랑군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들여오는 그런 창고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전쟁기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마치 그 대일항쟁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근대화되고 뭐 굉장히 청결해지고 이렇게 그 식민지 근대화론하고 그걸 연상시키죠. 그래서 고대의 어떤 식민지 근대화론과 똑같은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도 좀 밝히기 어려운 부분, 우리 국내 학계의 그런 껄끄러운 부분인데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 그대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역사학 방법을 무시하고 한다. 역사는 사료하고 고고학이 일자는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낙랑구 문제도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와 고고학이죠. 근데 우리나라 학계가 그동안 이제 평양 낙랑군을 지탱한 것은 뭐냐면 중국의 1차 사료의 모든 낙랑군은 아시다시피 국민들도 지금 뭐 요즘 집에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료까지 싹 뽑아가지고 초기 자료의 낙랑군을 다 뽑아보면 어디로 나오느냐. 결코 평양 낙랑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대부분 화북성이라든지 그쪽으로 다 모든 사료가 나오는데 근데 그걸 무시하고 평양 낙랑군을 못 박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발굴해보니까 유물이 나왔다. 낙랑군 유물이 나왔다. 이걸 그냥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실정 자료로 해가지고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갔죠. 대일항쟁기 때는 먹혔죠. 강복구까지도 쭉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복구에 북한 학계에서 평양 낙랑고분 3,000기를 발굴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우리 남한에도 그 책이 2권 요만 두께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2권이 내려왔어요. 아마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을 건데 그게 발굴 보고서가 이제 남한하고 공유가 됐는데 내용이 뭐냐. 북한이 정작 3,000기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선 총독부 도록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뺐던 거 뭐냐. 고조선 유물을 다 뺐다는 겁니다. 고조선의 세흥동검이 다 나오는데도 그건 일본이 고적도배에서 싹 다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발굴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3,000개의 무덤을 다 까봤더니만 이거는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계 유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발굴 보고서가 입하는 게 2가지 나왔는데 그것이 남한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어떤 논리가 나왔느냐.
제일 처음에 이제 눈치 빠른 우리나라 젊은 학자가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 기존의 한사군 낭낭은 쉽게 말하면 중국의 식민지라는 논리는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장한 것이 없다. 원래는 그런 거 주장 안 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써낸 것이 뭐냐면 평양에 낭낭군이 있었는데 뭐다. 그것은 한나라 낭낭이지만도 고조선계 사람들의 자치 성격이 강했던 그런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논문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걸 빠져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해소가 안 되는 것이 북한 학계는 공식적으로 그 낭낭군은 한나라 낭낭군이 아닌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밝혀서는 그것은 뭐냐면 고조선계 낭낭국이라고 밝혔어요. 북한 학계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학계는 그동안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논리, 평양의 낭낭군을 기준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든 논리가 평양 낭낭군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빼야 되는데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뭐냐면 성격을 달래가지고 낭낭군의 성격을 달래가지고 식민지 낭낭군이 아니라 자치 성격이 강하면서 그 문화가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최근에 논문 성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속사적입니다. 상당히 이것과 관련돼서는 많은 과정이 있었네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을 사실 이제 찬찬하게 아는 사람들은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이야기대로 그거는 뭐 일본이 주장이지 우리가 한 것도 아니다. 아니면 뭐 글의 성격이 바뀐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참 어떻게 본다면은 뭐 처음 듣는 사람들도 꽤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한사군 그리고 이제 그 낭낭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식민사관과 대한사관 이 두 개가 첨예하게 사실 이게 차이가 나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식민사관과 대한사관 요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어느 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느 게 맞는지 이게 확인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언제부터 보는지, 언제라고 보는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식민사관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논문을 쓴다고 이제 여러 자료를 모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느 자료를 많이 모았냐면 조선 총독부 자료를 먼저 많이 이제 헌책이라든지 일본에 관련된 책, 일본에 있는 책도 다 사들여가지고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 1920년 심상수학 국사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보충 이제 교재자료 그리고 이제 교수 참고서까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한다면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병합하고 난 뒤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합하고 난 뒤에 최초의 국정교과서격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 참고서는 뭐냐면 조선인들 아동들부터 국사교육을 1920년부터 시켜나가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 지침이 교수 참고서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식민사학이 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결론이 뭐냐. 여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앞에서 또 언급한 것처럼 결론 첫 교육이 뭐냐면 조선의 주체적인 역사가 없는 걸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래서 뭐냐면 말한 것이 당군 조선 건국은 없었다. 그럼 뭐냐. 결국은 중국의 임한 중국의 낭낭군이 들어서면서 조선의 역사는 출발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신라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는 바로 조선이다. 그럼 이제 조금 이때 한반도 남부는 그럼 뭐가 있었느냐? 한반도 남부는 사만족, 지금 우리를 한민족이라 하잖아요. 한민족은 원래 한강 이남에 있었는데 그 사만족이 나중에 백제, 신라, 가야가 돼가지고 거기에 가야의 임나가 들어서면서 백제, 신라를 병합해가지고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줬다. 그때부터 이제 고구려를 삼국에서 빼가지고 마치 고구려는 침략 민족이고 한민족이 아닌 것처럼 이제 조선 총독부는 교육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 위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북쪽은 진화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임나일본부 외의 식민지였다는 거. 이 논리가 가장 핵심적인 틀입니다. 예. 바로 건국사부터가 중국과 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그 이후로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도 주변국의 속국이었고 이제 일본이 들어서 가지고 너희들을 이 조선을 이제 병합해 가지고 보호를 해주겠다. 이 논리가 그 책의 핵심입니다. 예. 요걸 가지고 보면 식민사관이 뭔지 알지 자율성, 타율성 아무 소용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본이 가르치고자 했던 역사교육입니다. 예. 우리 역사의 시작이 이제 식민지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걸 이제 그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죠? 뭐 당군 조선을 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우리 국호죠. 우리 국호인 대한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삼한으로부터 왔습니다. 삼한. 근데 우리가 이제 삼한이라고 하면 보통은 남삼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한진한 변환이 한반도 남부에 쭉 있었고 거기서부터 뭐 대한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사실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삼한을 전삼한과 후삼한, 즉 북삼한과 남삼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걸 풀어놨다는 거고요. 그거의 또 핵심은 뭐냐면 당군조선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셋으로 나뉘어서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삼한이다라는 건데요. 그 삼한을 가장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풀이한 게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고 그 삼한의 역사를 그대로 기술한 게 바로 이 환단곡인데요. 그 환단곡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삼한은 가장 이제 대당군이 계시는 진안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이제 양쪽 날개로 번항과 마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삼한이 나중에 이제 분립을 하게 되죠. 분립을 하면서 삼조선으로 이렇게 분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선이라는 호칭, 명칭, 국호가 나오게 된 것은 중국 사서에 이제 기록이 나타난 것은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분립이 된 후에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서에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은 번조선, 중국과 경계를 접했던 번조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한, 삼조선 뒤에는 대부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 대부여를 또 그 후에는 진국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진국은 뭘 뜻하냐? 당군조선을 뜻하는 말이었고 사실은 진안과 진조선을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한과 삼조선 이야기가 조선시대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특히 삼조선을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조선, 번조선, 마조선이었는데 이것을 유학자들이 단군, 기자, 위만의 삼조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통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국의 어떤 한나라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번조선사가 마치 이제 주류사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의 국통이 이제 식민지로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된 설이고요. 그걸 이제 대일항쟁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 완전히 주류설로, 정설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대일항쟁기 때 이 국통을 그렇게 중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는 자주적인 역사였다. 이 독립적인 역사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국통을 또 중요시했던 것도 있습니다. 예. 국통. 그러면은 이제 당군조선의 국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당군조선의 뒤를 이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단 먼저 삼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삼한은 무엇일까요? 세 개의 나라라고 했을 때요. 그건 뭐냐면 백제, 신라, 가야입니다. 학계에서는. 주류사 학계에서는 백제, 신라, 가야고요. 그러면 고종 황제가 대한이라고 했을 때 그건 삼한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삼한은 무엇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왜 그 영토를 삼한이라고 불렀을까? 그거는 이전에 바로 단군조선의 삼한이라고 불렸기 때문이죠. 그 거대한 삼한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삼한관경제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던 전삼한, 북삼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 진한 진조선으로 내려오는 곳을 대단군이 다스렸다. 47분의 단군이 다스렸는데 44대 구물단군 때부터를 대부여라고 했습니다. 이 대부여가 나왔을 때 그때 해모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부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대부여는 오래 가지 못해서 47번째 단군 때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걸 계승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해모수의 북부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부여가 단군조선의 전체를 계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 이 북부여라고 하는 것을 실체를 분명히 나라가 있어요. 삼국유사에도 북부여, 동부여라고 해서 그게 소제목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북부여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거든요. 그래서 단군조선에서 북부여로 계승이 되고 그 북부여의
6대 단군이 있습니다. 고무서 단군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 고무서 단군의 사이가 바로 고주몽입니다. 그렇게 해서 7대 단군으로 바로 고주몽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고구려라는 국명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은 북부여를 거쳐서 고구려로 오는 이런 어떤 국통의 계승이 있었다.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그래서 이 북부여를 인정을 했어요. 이 독립운동가의 역사관과 완전히 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역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뭐 아까 남사만 북사만에 대한 설명 어떻게 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뭐 또 할 이야기 있으세요?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제가 논문을 쓰면서 선행 논문을 보잖아요. 네. 근데 최근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지금 틀림없이 우리는 통일신라 하면 어느 나라를 통일했죠? 어느 나라 통일한 겁니까? 통일신라가. 고구려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가야까지 이제 한다면 가야를 다해가 다 통일이죠. 예. 그런데 통일신라 영역을 교과서에 보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 남부의 신라 백제 그리고 고구려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라는 거가 해가지고 그 전까지 줄을 꺼가지고 그걸 삼국통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적 정서하고 틀린 거예요. 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삼국통일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한 건데 교과서에 나오는 삼국통일은 한반도 남부를 통일한 걸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최근에 이제 고민하는 논문이 나오는데 뭐냐면 어차피 교과서에 통일신라 영역은 백제하고 신라 가야 영역으로 지금 아예 설정해놨기 때문에 고구려를 빼는 쪽으로 갑니다. 고구려를 빼고 원래 삼국통일에 고구려가 없었다는 쪽으로 논문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거는 아마 국민들이 물고 늘어지면 참 대단히 우리나라 학계에 괴로울 겁니다. 왜? 그러면 아까 제가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하고 고구려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지금은 고구려를 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 논리는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죠. 왜? 지금 고조선도 이제 중국의 지방 정부로 이제 정권으로 돌려놨는데 고구려까지 한국 사학계에서 삼국통일 사만 영역에서 빼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스럽게 또 일본에서는 일본 교과서가 옛날 100년 전의 교과서가 고구려는 침략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같은 논리로 그냥 동북공정을 아주 빵빵하게 밀어줄 수 있는 논리. 이게 지금 현 사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문의 실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고구려를 뺀다라는 말이 사실은 전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를 통일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배웠을 때는 당나라와의 이 국경선을 정하면서 고구려는 이미 점령이 됐지만 정하면서 이게 당나라가 차지한 형태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았죠. 교육을 받았죠. 받았는데 예. 삼국사기라든지 쭉 읽어보면요. 그때 통일신라의 국경이 저 북계에 그쵸. 그 지점이 나옵니다. 그 지점을 나중에 보면 이제 위에 올라가진 우리 않죠. 이제 박덕규 박사님도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병도 박사가 한반도로 끌고 들어오는데 지금은 어디 최근에 연구 결과 그거 어디로 나오느냐? 길림 쪽으로 나옵니다. 통일신라 영역이. 그게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북 도의회에서 인하대 연구소하고 또 이렇게 합동 연구를 해가지고 통일신라 영역을 밝혀보니까 통일신라 영역이 지금 우리 영역이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을 넘더라 길림까지 나오고 그 지명이 삼국사학에 틀림없이 있는데 이병도 박사는 그 지명을 어디로요? 한반도로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비정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것이 아까 그분이 어떤 분이 그걸 썼는지 참 맞네요. 말 그대로 역사 방법이라는데 우리 지금 말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정식으로 합시다. 우리 역사. 사료 가지고 해야지. 사료 보면 다 나오는데 왜 사료를 빗기가냐 말이죠. 이 한번 박덕규 박사님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한 거 있습니까? 통일신라 영역. 그게 이제 역사 부분이 지금 뭐 아까 박찬호 선생님이 제가 얘기를 한 거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이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약간 긁힌 게 있는데요. 그럼 내가 어렵게 얘기했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하고 좀 많이 다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상생방송이나 아니면 대한사랑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제 어떤 민족사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금방 될 거고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좀 많이 다른데
지금 얘기하신 어떤 통일신라의 강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쓰고 나니까 아 그게 이제 다 풀려버리는 거죠. 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구나 해서 만약에 통일신라의 강역이나 아니면 대진의 강역이 잘못돼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강역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타래가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풀려버리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한사군 이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다라고 하는 설이에요. 근데 이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언제부터 평양이었냐라는 것도 사실은 연구를 하지 않았고요. 이들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유물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한나라의 것이냐 아니면은 낙랑국의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인하대에서 새롭게 제기했던 백제의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들이 검토하고 반론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왜? 새로운 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거나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카르텔의 성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쟤네 왜 이렇게 진지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식민사학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자꾸만 이렇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료라든가 고고학적 자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갖춰 있는 모양이죠. 이제 글이 나올 단계에 들었다면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뭐 아시다시피 논문이라는 자체가 이제 사료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 왜곡이 됐더라도 찾지를 요즘 말하는 표절로 못 찾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AI까지 나왔거든요. 뭐 한중일 역사 사료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름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 사료를 그대로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시민들도 역사에 관심만 있으면 갖다 보면 어디가 잘못된지를 알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이야기 사료에 틀림없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부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뭐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건국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차이가 있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그 주류사 학계 같은 경우는 기원전 한 7세기 경에 고조선이 국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가 기원전 2333년 우리가 이제 잡지 않습니까? 단군조선 이 건국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황국, 신시의 달 이런 시대들이 전부 다 신화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가 단기 몇 년인지 아시나요? 단기는 이제 단군 기원을 얘기하는데 4359년입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보면 중앙일보라든지 여러 신문에는 이면을 보시면은 이면 위쪽에 보면 단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신문도 단기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조선을 출발점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예로부터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지금 우리 학계는 자신들이 단군의 자손인 것을 부정하고 단기를 부정하는 역사학계다. 일단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얘기해 왔던 반만년의 역사.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반으로 떨어뜨린 게 지금 우리 학계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BC 7세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7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만년의 역사를 반으로 떨고 가지고 이것이 맞네, 그러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고요. 우리가 이제 뭐 민족 진영 또는 대한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한사관에서는 뭐냐면 이 반만년의 역사가 아니다. 그 이전에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이 있고 환국이 있어서 그 역사는 9,000년 또는 약 10,000년에 육박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 모두가 뭔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신 있게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자, 반만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학계와 그리고 9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어느 곳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4359년. 예. 예, 단기 기억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 식민사관을 정의할 때 이게 시간의 축소라는 개념으로 이제 한쪽으로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지금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이제 9,000년, 1만 년의 역사와 2,500년의 역사라는 7,0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너무 차이가 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네요. 뭐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 보고 저는요. 최근에 뭐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고학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국도 그렇고 요서 지역이거든요. 요서 지역에 이제 홍산문화가 이제 발굴되면서 중국도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국내에서도 우리 고대사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귀를 기울이고 직접 현장을 가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서 지역에 이제 청동기라든지 이런 게 발굴 많이 되고 홍산문화가 연구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또 이제 완전히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옛날에. 서울에 이제 모 대학, 여대에서 유아여대죠. 여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고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서 관련된, 거기 발굴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요서 지역이 우리는 문화 역사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요서 지역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심각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을 가지고 홍산문화를 바라보면 이야기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황국, 배달, 고조선 관련된 유물 다 나옵니다. 특히 하가점 하청은 지금 보면 하가점 하청의 최근 연구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범위가 요서에서 지금 북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경까지. 그 발굴지만 하더라도 수천 개의 발굴지가 나왔거든요. 그게 하가점 하청이고 고조선계 유물이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만리장성 밖에 옛날에 오랑캐 지역의 문화였고 자기들 문화가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그 문화는 역사적 연대기로 보면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역사 기록에는 고조선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뭐 역사는 대조적으로 보든지 유물로 보든지 사료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왜 굳이 우리나라 학계는 이걸 부정하는지 그러면서 뭐 자료가 없다는 핑계를 지금까지 대는데 지금 고고학은 이제 풍부해가지고 넘칩니다. 그 환국 신시배달에 대한 문헌들은 있어요? 문헌도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또 논문 쓰면서 이제 쭉 조선시대 한 200~300건 사료를 싹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조선이 모아사관, 사대주의가 뭐 이렇게 완전히 뼛속까지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기준점을 단군으로 잡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역사서가 쭉 나오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아까 박덕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했던 뭐입니까 보면 우리 독립운동가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뭔지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정치인들도 당황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정부 임시라는 것은 잡아놓은 거 임시로 붙인 거고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호로 썼던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임시정부를 열면서 대한민국 1년, 대한민국 2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하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23주기 3.1절을 맞이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역사관을. 거기에 보면 3.1절 선언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그 다음에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기성되었으며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이 역사, 한국부터 내려온 이 역사가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국가 주권은 절대로 뺏긴 적이 없다. 근데 우리 한국사는 뭐가 들어갔죠? 뺏겼다고 가르쳐요. 누구한테? 일만한테, 한사훈한테 뺏겼다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냐? 독립운동가,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의 역사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관입니다. 누가 사입입니까? 그죠? 그리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까지 선언해놨는데 이걸 부정하고 황국이 요즘 최근에 제가 한당국 이소론자들 글을 읽어보면 배꼽 잡는 것이 황국 가지고 많이 특집을 잡더라고요. 황국을 가지고 한국 쓰면 이거는 사입이다. 이래 해놨는데 임시정부에서 한국 썼는데 그럼 그 한국을 떠난다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떠나야 됩니까? 지금 황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떠나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지나쳤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저도 당황했습니다. 물음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임시정부의 국호를 물어야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뭡니까라고 해버려야 되니까 임시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예. 예. 그걸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예, 예. 반드시 알아야 된다 봅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냥 임시정부죠. 예. 임시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홍산 문화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고고학적 유물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죠. 이런 홍산 문화는 신시 배달국 문화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홍산 문화를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간적 범위는 지금의 난화에서 동쪽으로 이제 요하까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약 9,000년 전부터 약 1,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2,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거의 7, 8,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분포된 문화고요. 이 문화 중에서 홍산 문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처음에 소환현 문화, 조보고 문화 이런 식으로 쭉 문화별로 이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중에 6,500년 전에서 5,000년 전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약 1,500년이죠.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신시 배달이 이 환단고기의 기록에 따르면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1,565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딱 그 문화대가 바로 이 홍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에서 가장 꼽힌 그런 중요한 유적이 뭐냐면 우화령에서 발견된 이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냈던 천단, 그리고 여신을 모시고 수행을 했던 걸로 보이는 여신묘, 그 다음에 이제 방영의 이 적석총 무덤이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여신묘나 이 천단의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웅천왕이 환국으로부터 와서 동방으로 와서 신시를 여셨다라고 하는 그 신시 배달국의 흔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유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없어요, 사실은. 오직 유일하게 환단고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신시 배달국, 박달국이라고도 하죠. 거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거기를 가볼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도 그런 이유가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문헌 속의 활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현장에서 느껴봐야 알 것 같은데 우리 고대사 핵심 유적들이 지금의 중국 내몽골 유적지라든지 북한 땅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볼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실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가보지를 못해서 뭔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북한과도 좀 사이가 좀 좋아져서 공동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홍산 문화는 여기 계신 분들은 갔다 오셨고 저도 이렇게 어떤 기회가 돼서 갔다 왔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물을 볼 수 없는 건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유적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갔었던 곳이 이제 하얼빈의 우측에 보면은 칠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약 5,000년 전에 칠성재단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배달국에서 단군조선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칠성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가게 되면은 진짜 옆에 딱 공안이 아니라 마을에 이제 감시원이 있잖아요. 감시원이 딱 붙어서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해서 조사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확대해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공개된 어떤 유물 유적도 있고 또 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지금 문헌과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홍산 문화와 이야기되면서 이제 우리 학계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뭔데요? 신시배달하고 연결된 걸 말합니까? 아니면은 그쪽 유물들입니까? 어떤 형태를? 실제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환국에서부터 소화서 문화같이 이제 9,000년 전의 역사는 그거를 정확하게 그 역사에 대해서
풀어내는 문헌들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환단고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를 보면 우화량 유적에서는 바로 이제 천제를 지냈던 그 제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신상이 나왔잖아요. 특히나 여신상은 곰 토템에 해당되는 뭐 곰 턱뼈라든지 아니면 곰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여신상이 있는 곳을 딱 들어가면 그 여신이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여신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곰 토템들이 있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문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삼국유사, 환단고기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설명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저도 최근에 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자료를 좀 한번 얻어볼까 해가지고 요령성의 그 자료관이죠. 예, 그쪽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저는 뭐 안 갔으니까 인터넷으로 해도 그것도 이제 다 막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감시가 엄청나구나. 뭔가 이제 이 벽이 아주 탄탄하구나. 북한이야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이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중국도 자유롭게 갈 수는 있지만은 그 우리가 소중하다고 우리가 필요한 그것들을 얻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졌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연구를 위해 가지고 자유롭게 개방되었으면 일단 좋겠습니다.